사실 이게 저희가 그 내 집 마련 트렌드 2016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이제 PPT로 만들어서 어차피 그 책 내용도 이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다른 분들이 워낙 전망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잘 해주시니까 저는 네. 약간 특색 있게 네. 요거를 좀 책에 좀 담아봤는데 요거를 또 후레인 TV에 또 이제 구독자분들 또 오래되신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네. 제가 이거 PPT를 좀 가져와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과세로 활용한 부동산 투자 전략이고요. 그래서 비과세는 이제 수익을 만드는 마법이 아니라 상승한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남기는 구조인데 이게 비과세를 잘 활용하면은 정말 많이 도움이 되긴 해요. 그래서 왜 강하냐면 우리가 이제 비과세는 예전에는 이제 9억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12억까지. 근데 그 전에는 또 이게 6억이었어요. 예전에. 그 다음에 그 전에는 3억. 3억씩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는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1주택자는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 사서 12억에 팔아도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막강한 이유가 이런 거죠. 지금 해외 주식도 22% 세금 떼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배당 소득도 15.4%를 떼고 네. 그죠? 이자 소득세도 15.4%를 떼는데 사실 이렇게 한도가 큰 비과세는 없어요. 예전에 그 장기주택 마련 저축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저축도 한도가 2천만 원밖에 안 됐고 물론 이제 그 보험사에 보면은 한도 없는 비과세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5년 납 10년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의 그런 비과세 상품은 거의 뭐 초반에 사업비를 너무 많이 떼기 때문에 사실 비과세의 의미가 많이 무색해진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한도 없는 비과세 그리고 이제 비과세가 어쨌든 2년마다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무제한으로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지금 뒤에서 얘기할 건데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렇게 이제 한도 없이 이렇게 비과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혜택에서는 정말 크다. 그리고 여러분 또 잘 아시다시피 비과세가 이게 그 종합소득세는 그러니까 양도세는 종합소득세 합산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표가 많으신 분들도 이 비과세랑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과세를 얼마를 가져갔는지 또 종합소득이 합산이 안 되니까 이런 이제 장점들이 이제 다 있는데 그럼 네.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주택수라든가 시점이라든가 세대 재확인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일단은 내가 이제 1주택이 있어요. 근데 지방의 한 채가 이제 조그만 것 상속받아서 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속주택 기한이 경과가 되면은 요것도 이제 비과세가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요 조그만 어쨌든 증여받거나 이런 주택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이게 비과세가 안 된 거예요. 그 지분이 단 1%만 있어도 1주택이 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뒤에서 또 설명할 건데 또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주거로 잡히면 또 비과세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점은 2년이 경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며칠 차이로 그러니까 내가 뭐 실제로 2년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인테리어 기간 동안 내가 거주를 2년을 못 했다. 그러니까 1년 뭐 11개월만 한 달을 못 채웠다. 그러면 2년 거주가 안 돼서 또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2년 거주를 했을 경우에 이런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세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에 다 세대가 다 합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한번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민등록 등본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세대가 합가가 안 되니까 각각 한 채씩 그러니까 아들, 딸, 자녀, 본인 거 해서 네 채도 비과세가 다 가능한 건데 우리는 결혼을 하면은 이제 세대가 합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 하나, 와이프 하나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비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각각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혼인을 안 하는 추세가 되는 것도 있다.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냐면 취득세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가 1인당 조정, 비조정, 그러니까 비조정까지 두 채니까 개인이면 두 채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면은 이게 졸지에 이제 다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젊은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안 해요. 엄청 늦게 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출산율의 저하 그리고 애를 오히려 좀 늦게 낳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빨리 좀 각각으로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 비과세를 줄인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문제가 좀 심각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주택수 그다음에 시점 확인도 중요하고 세대도 확인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채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내가 이제 집을 만약에 샀을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채를 사고 그러니까 첫 주택을 종전주택을 사고 얼마 만에 사야 될까요? 얼마 만에? 그 두 번째 주택은 1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1년이 경과가 돼야 되는 거예요. 1년이. 근데 이거를 체크를 못 해서 이제 비과세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1년이 경과가 되고 나서 종전주택
이게 비과세 요건에 2년 거주나 2년 보유를 채웠다고 하면은 몇 년 이내 팔면 될까요? 3년이죠. 근데 이것도 예전에는 뭐 2년이었다, 1년이었다가 뭐 6개월 전입 요건인데 그런 게 다 없어졌고 그냥 3년으로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나서 3년.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요새 그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전세를 한 번 주면은 이제 4년이니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 좀 되게 애매해졌다. 그래서 요거를 계약갱신 청구를 요거 때문에 아니면 이 비과세를 3년을 좀 4년, 5년으로 늘려줘야 되지 않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3년 이내 어쨌든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혼인 전에 각각 한 채씩가 갖고 있으면 결혼하면 세대가 합가가 되니까 2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유예기간에 10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예전에는 5년이었는데 이제 6년, 10년을 늘어났죠. 그래서 혼인 전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전략도 있고 어쨌든 이제 비과세는 어떻게든 좀 잘 받으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대체주택 분양권은 좀 뒤에서도 설명을 할게요. 이자 배당은 15.4%고 비과세 한도는 작고 보험은 장기 보유가 제약이 되지만 절세 효과보다는 체감 수익이 이제 둔화가 된다. 왜냐하면 보험은 이제 워낙 사업비를 많이 떼기 때문에 그리고 1억 예금에 3% 이자 소득세 하면은 실제로는 15.4% 떼니까 254만 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건 충족 시는 12억까지 비과세가 되는데 조정 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조정 지역은 2년 보유만 해도 된다. 그래서 12억 비과세 한도가 12억이라는 거. 그다음에 12억금 초과는 어떻게 되냐? 12억 초과도 고가주택이기 때문에 세금은 내지만은 그래도 비과세 한도만큼은 또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네. 2년은 보유나 거주, 이제 조정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이거를, 지금은 뭐 상관이 없다. 근데 이거를 지금 뭐 정부에서 뭐, 1회로 뭐 한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네 가지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냐. 그러니까 이 세대, 그러니까 나만 집이 한 채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세대로 묶이면, 그죠? 같은 세대로 묶이면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나도 있고 아들도 있고 그러면 1세대 1주택이 아닌 거예요. 1세대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취득분은 2년 거주가 돼야 된다. 추가가 이제 추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2년 거주만 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4년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2년 거주만 해도 이제 비과세가 되는 거고 지금 무주택자들은 동탄구리 이런 비조정 지역을 사더라도 추후 이게 조정 지역이 돼도 거주를 할 필요가 없어요. 비과세 받는 거. 2년.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들은 나중에 조정 지역이 되더라도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다주택자가 비조정일 때 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동탄에 하나 더 샀어요. 네. 근데 여기가 조정 지역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조정 지역은 지금 양도세 중과잖아요. 5월 9일 지나면 이제 양도세 중과인데 그러면 조정 지역의 양도세 중과면은 그래도 비조정일 때 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과가 되는 거예요. 중과다.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비조정일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참고하셔서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시면 되냐? 무주택자는 만약에 거주를 안 하실 거면 빨리 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비조정인 지역을 그러니까 내가 거주를 못하는 지역을 사서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는 된다. 설령 조정이 된다 할지라도 무주택인 경우에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주택자는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주택자들은 이제 동탄구리를 이제 투자로 사는 거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 왜? 바로 이제 조정지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그 다음을 노리거나. 다음까지가. 뭐 가죠. 계속 밀려, 막. 근데 어쨌든 그런 데를 잘 찾아서 노리거나, 그냥 똘똘한 채로 전략으로 가시거나, 뭐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양도 판정은 이제 보통 계약일이 아니라, 왜냐면 잔금일 중심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이제 내가 취득하는 게 계약일은 아니고 잔금을 했을 때예요. 근데 또 특이하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분양권 취득일은 분양권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분양권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사실 잔금 완공이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분양권이 희한하게 사실 주택수를 포함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게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통상적으로 일반 주택은 계약하고 잔금까지 기간이 한 두세 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취득일은 언제냐면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분양권은 취득일이 기준이다. 요건 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희한해. 이게 막 꼬였어요, 지금. 이게 이제 세대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지금 막 바뀌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매도 전에 점검이 필수고 제가 또 이제 세무사는 아니니까 그 세무사분들과 좀 상담해서 이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또 네. 이제 유능하신 세무사들도 많이 계시니까. 오늘 이제 간단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주택의 정의는 이제 아무래도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그 건축물 대장 떼면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무용 그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주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여기에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거주를 하면 이것도 주택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질 사용 용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주택으로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주택으로 잡히면 이 오피스텔 때문에 내가 이제 비과세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세대의 정의는 가족 관계보다 이제 같이 생계를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사는 자가 이제 핵심인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세대라고 하더라도 아예 그 남인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족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같은 이제 세대로 묶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일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 약정, 잔금일, 등기 접수일 순으로 이제 판정이 갈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잔금이라고 등기 접수일 중에 빠른 날이긴 하니까 요게 이제 양도일로 보신다고 하는 거고, 요거를 또 이 며칠 차이로 또 비과세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실무 결론은 뭐냐면 비과세는 개인별이 아니라 세대 기준이기 때문에 요게 좀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인데 아버지 아들이 이제 각각 한 채씩 보유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세대지만 1세대 2주택이 되는 건데 이분이 이제 그 각각 한 채여서 비과세가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드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채 있고 아들이 한 채가 있는데 아버지 거를 이제 파신 거예요. 근데 아직 잔금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아버지 세대가 묶인다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있고 아들이 한 채인데 아버지가 팔았는데 비과세 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자기가 1주택이니까. 네, 1주택이니까. 그래서 제가 상담하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아니라고. 왜냐면 지금 2주택이니까 이거는 세금을 내실 수밖에 없다고 얼추 한 2억 정도 나오겠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분은 잔금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약만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빨리 세대 분리하셔라. 그래서 세대 분리하셔가지고 아마 비과세 받았을 거예요. 왜냐면 잔금 기준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2억을 이제 세이브를 하신 거죠. 상담료 이상은 훨씬 버신 거죠, 사실 이분은. 정말 깜짝 놀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해요.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만 듣고서 오피스텔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동탄의 아파트를 이제 판 거예요. 근데 잔금 날짜가 돼서 봤더니 잔금 날짜를 안 거예요. 이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돼 있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세금을 1억 이상 납부했다. 근데 이분은 이미 그렇게 이제 이런 사례를 보고 상담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요 순간의 착각으로,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비일비재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형식보다 실사용 주택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잔금 전이었으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빨리 전환하든가 아니면 잔금 전에 오피스텔을 빨리 처분했으면 됐던 거예요. 금매로. 명의 변경을. 이해되시죠? 잔금 전이니까. 근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1억 정도 더 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미리 온 경우, 미리 오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미리 오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저 말고도 이제 세무사 상담 좀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래서 1억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세금 납부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굉장히. 근데 매도할 때 보통 한번 이렇게 확인은 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이제 전혀 모르셨나 봐요. 그런 거를. 모르셨고, 이제 나중에. 그래서 그 동탄을 팔고, 이제 어쨌든 팔고 이제 다른 거를 또 마침 하셔가지고 그게 또 잘 되시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이었다. 자, 그래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갈아타기의 핵심은 아까도 잠깐 설명했던지 중전주택을 취득하고 반드시 1년이 지나야 신규 주택을 취득하셔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비과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1년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미 중전주택을 똘똘한 채를 샀어요. 그리고 나는 이 중전주택을 제일 마지막에 팔 거야. 비과세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는 두 번째 주택을 조금 투자해서 돈을 좀 불려보겠어. 그 사이에 팔기 전에 일반세로 돈을 불려보겠어. 이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굳이 1년을 채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왜냐면 중전주택을 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바로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면 이제 취득세 때문에 이제 비조정지역을 한 채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비조정지역을 일반세율로 파는 거예요. 이런 전략. 그러니까 굳이 1년을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만 1년의 텀을 둬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상관은 없다. 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되냐면은 3년 이내만 매도하면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개발 분양권이나 입주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3년 이내에 도저히 팔 수가 없죠. 신규 주택이 분양권이나 종전주택이면, 그 재개발 입주권이면.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입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입주를 하면은 요 3년 규정이 입주 3년으로 바뀌어요. 입주 3년으로. 그러면 만약에 짓는데 만약에 3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에 입주를 하겠다. 입주를 하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만약에 조정지역 같은 2년 거주를 해야겠죠. 거기서 이제 2년은 그러면 이제 신규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거기를 입주를 하면은 1년 이상 아마 입주를 알고 있을 거예요. 1년 이상 입주를 해야 되고 그럼 거기 입주를 하면은 근데 비과세 세우려면 2년은 이제 채우는 게 좋으니까 어쨌든 2년을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 입주 3년으로 바뀌기 때문에 종전주택을 최대 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6년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내가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받고 팔고 싶은데 3년 이내 팔기 너무 아깝다. 그러면 이런 분양권, 그러니까 그 공사 기간이 남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인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핵심 지역들은 다 그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요. 지금은. 왜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은 종전주택을 또 1년 이내 처분해야 되고 또 신주주택을 매수했을 때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또 처분 조건이 붙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어졌어요, 요새는. 근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직은 이제 비조정 지역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그 전략은 아직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매도 1주택이 되므로 조정지역은 2년 거주 혹은 비조정이면 2년 보유를 채워 다음 비과세를 이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팔고 신규주택도 이제 2년 거주냐 보유냐 해서 또 이것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체크 질문은 이제 5개인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샀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신규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팔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조정지역 취득분의 2년 거주가 내가 채워졌는가? 이것도 그래야지 이제 신규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두 개를 비과세 받는다 되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 등기 시점을 보고 주택 취득일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세대 주택 정의상 숨은 주택 수가 또 없는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자녀 명의로 아주 조그만 지분이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하셔서 이제 세대를 이제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은 농가주택이라든지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조그만 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결혼 전에 이제 1세대 2주택 전략인데 이제 각자 한 채씩 보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대가 합쳐져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제 10년 내에 한 채를 매도하면 비과세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조정지역 같은 경우 2년 거주, 비조정은 2년 보유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남은 1주택도 1주택이니까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최근에 이제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던 이제 회원분인데 예전에 이제 돈이 자금이 많이 안 쓰니까 결혼 전에 자기 거로 하나 사고 또 와이프 명의로 하나 산 거예요. 그럼 1세대 2주택 됐잖아요. 근데 좀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2개 이제 혼인신고하고 빨리 팔아서 이제 또 다른 채로 가시라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그 한 채씩을 더 살 거래요. 왜냐면 이제 아직 혼인신고 안 됐으니까 한 채씩, 본인한테는 한 채를 더 사도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는 거예요. 각자? 네, 각자. 먹겠다고? 각자. 네. 그리고 그 종전주택을, 그래도 그게 한 1억씩 올랐거든요. 그러면 한 3, 4억 정도가 이제 오른 거예요, 비과세로. 그러면 종전주택을 팔아도 또 한 채씩 남으니까,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면은 또 이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총 4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애도 낳고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하나씩 더 목숨 건다. 네, 하나 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샀어요, 실제로. 하나 더 사고 이제 하나 더 살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좀 더 있다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3채, 4채. 그래서 이거를 확장하면.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혼인신고를 안 하면 2채까지는 비조정지역 2채까지는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일반 세율이니까. 취득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혼인신고를 안 하고 4채까지 이제 벌리려고 좀 하는 그런 추세로 있어요. 요즘 트렌드랑은 전혀 안 맞죠. 요즘 트렌드랑 안 맞는데. 정말 공격적이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자본이 많으면 당연히 뚜렷한 채 가는 게 맞죠, 사실은. 근데 아니 뭐 자본이 뭐 1억 정도밖에 없는데. 근데 2채 각각 그 한 채씩은 언제 사는 거예요? 재작년에 산 거죠. 각자? 한 2년 전에 하나 사고 또 1년 전에 사고. 그러니까 돈을 모아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돈은 또 되나 보네요. 그걸 이제 모으니까. 그리고 모으고 이런 게 있어요. 그 2년 전에 샀던 거는 전세가 많이 오른 거예요. 2년 전에 샀던 거는. 그러니까 그 회수가 되는 거죠. 회수가. 그거를 또 이제 불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도 모으고 열심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4채 전략까지. 확장 신호를 4채 전략.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랑은 전혀 안 맞는 얘기긴 한데. 다 비규제예요? 네, 다 비규제. 대신에. 다 비규제.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4채를, 그래서 이분은 이제 2채를 팔아서 좀 차익을 남기고 또 나머지 2채도 혼인신고하고 2채를 팔면은 이제 비과세 되니까 그걸 다 합치면은 이제 서울에 입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에. 이게 다 방법이 있다니까, 이게. 그렇죠. 공부를 그렇죠. 하고.
계속 연구를 하면 맞아요. 예. 각자의 상황에 맞아요. 맞는 네, 맞아요. 대단한데. 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다행히 거기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지고 올라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뭐 서울도 오르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양으로 늘려버린 거죠. 양으로. 왜냐면 그러니까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좀 이런 전략도 왜냐면은 뭐 서울 시내 아파트 살려고 하더라도 사실 돈이 많이 안 드니까 물론 이제 많이 수입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런 전략도 뭐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점은 현재는 분양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권을 사버리면 이것도 이제 이게 주택으로 잡히니까 분양권 사고 나서 3년 이내 팔거나 아니 입주하고 3년 이내 팔거나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분양권 두 개일 때는 어떠냐 비과세가. 그러니까 분양권을 하나 사고 또 분양권을 샀어. 그러면 이것도 일시적 1세대 종전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느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전주택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종전주택 비과세 못 받아요. 완공되기. 그래서 분양권이 완공되고 나서 1년 있다 사셔야 돼요. 자, 그리고 비과세만 보고 지역을 고르면 안 된다. 왜냐면 어떤 분은 또 그래요. 혼인전으로 저기 지방에,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제 공부하시고 아셔가지고 저 지방에 각각 한 채씩 산 거예요. 하나는 일산, 하나는 뭐 어디. 근데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똔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게 한 몇 개월 전에 왔는데 지금은 좀 올랐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손해를 본 거예요. 또 한참 고점일 때 잡아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 혼인전 일시적 그 비과세가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거는 비과세란 얘기는 올랐을 때 얘기잖아요. 올랐을 때. 안 올랐는데 뭔 의미가 있냐고. 그런 거는 주의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이것만 보고 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제 오를 만한 지역을 고르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메인이죠. 관건이죠, 사실.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를 일단 알아야 그 다음에 세금 정리를 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네요. 어설프게 알고 그냥 이제 각각 한 채 샀는데 그게 오히려 한 채로 샀으면 더 좋았을 법했어요. 왜냐면 떨어졌으니까. 혼인 대출 취득세 규정은 구조적으로 이제 같이 봐야 된다. 왜냐면 취득세도 이제 봐야 되고 대출 규정도 있고 혼인도 해야 되니까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이제 보셔서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제 책 내용이거든요. 내 집 마련 트렌드 2016. 저거.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재밌습니다. 재밌죠. 네. 그래서 이제 대체주택 비과세는 뭐냐면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멸실이 되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딴 데 들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체주택을 이제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새로 사는 주택도. 근데 이제 이게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취득해야 돼요. 왜냐면 사업시행가가 안 났는데 대체주택을 산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속도가 가시화 됐으니까 대체주택을 사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주택에서도 근데 이거를 그냥 사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1년은 거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철거된 아파트가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준공이 되면은 3년 이내 그 대체주택을 이거를 3년 이내, 그러니까 준공 후 3년 이내거나 준공 전 3년, 그 준공 전에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3년 이내, 새로 이제 신규 주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존존주택이 새 아파트가 되면 거의 3년 이내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새 집에도 반드시 1년을 거주해야 돼요. 1년을. 그래야지 대체주택. 그래서 통상 우리가 비과세 요건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주택에서 최소한 1년, 새 주택에서도 1년을 거주해야지 이거를 비과세 해주겠다. 대체주택 비과세 취지에 맞게 그렇죠. 1년 1년씩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이게 그 본인만 가면 안 되고 전 세대원이 전유가 이제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인가 후 이중 집에 1년 살고 새 집 완공 후 다시 1년 살며 그 사이 정해진 기간 안에, 그러니까 3년 이내 대체주택을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사업 시에 인가 전에 대체주택을 사는 경우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 대체주택 비과세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에 이제 1주택이, 그러니까 대체주택 취득할 때 이게 반드시 1주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뭐 2주택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대체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1주택. 그러니까 대체주택을 살려면 다른 걸 팔아야 돼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중첩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존존주택을 사고 신규주택을 사서 종존주택을 비과세 받고 철거되는 재건축 아파트, 이게 비과세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존주택이. 그러면 이 아파트에서 대체주택을 이거를 팔고, 제가 중전주택 비과세로 팔고 바로 대체주택을 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체주택도 비과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3채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대 전원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양도일을 또 계약일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승계,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 승계 취득은 뭐냐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오면 그건 입주권이지 않습니까? 그럼 입주권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또 대체주택이 혜택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게 또 이제 대출과 좀 맞물려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예요. 뭐냐면 지금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으니까 대체주택을 만약에 사더라도
이거를 취득세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대체주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토지거래 허가니까 종전주택을 또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대체주택을 비조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토지거래를 우겨서. 그럼 비조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그럼 대체가 안 되는 안 돼요. 그러니까 비조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체주택을 하실 거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토지거래를 묶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또 뭐냐면 이게 대체주택 같은 경우 이주비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주비 대출이 나오는데 그걸로 집을 대체주택을 사더라도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비 대출 받아서 집을 못 사요. 또. 이주비라고 준 건데. 이주비라 주고 그러니까 전세월세 살라는 거예요. 대출 규제 나왔잖아요. 네. 15 대출 때. 네. 그래서 전세월세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대체주택을 살려면 방법이 뭐냐면 비조정 지역에 대출 없이 사야 돼요. 그러면 돼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강남 재건축 하고 있으면은 네? 저기 어디 경기도 네. 가서 좀 고생 좀 하고 와라. 그렇죠. 그것도 대출 받으면 안 돼. 네, 뭐 어디 곤지암 이런데 네. 가서 좀 굴러다 와라.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 그다음에 대체주택을 이제 그 대체주택을 대출받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담보로. 여기 또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종전주택을 또 6개월 이내 처분해야 돼요. 또. 그건 대출 규정 때문에. 근데 이거 안 맞잖아요. 안 맞죠. 그럼 대출도 못 받아. 이런 건 상충되는 거는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뚫어주겠냐고요. 하긴 이재명이 잘도 하겠다. 네. 그래서 어쨌든 대체주택 비과세는 의무는 없는데 이제 다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 이제 비조정 지역에 대출 없이 사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양권 같은 경우 현재는 분양권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고요. 청약은 당첨일이 취득일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청약을 우연히 넣었는데 그게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첨이 되면 이게 졸지에 3주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종전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안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잔금 전까지. 상담 받았던 분은 어떻게 했냐? 그거를 당첨 받았던 거 그냥 포기했어요. 포기해서 그냥 비과세 받는 걸로. 이런 거. 그래서 청약도 조심해야 되는 게 당첨이 되면 멋모르고 했다가 당첨이 되면 그것도 주택수로 잡히는 거예요. 청약은. 근데 이제 분양권은 이게 전매, 그러니까 서류를 갖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증여는 이제 예전에는 5년인데 지금 증여 재산이 2월 과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와이프한테 집을 줬어요. 아니면 자식한테 집을 줬어요. 그다음에 요거를 바로 팔면은 내가 원래 취득한 원가 가격으로 이제 세율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증여하고 10년이 지나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증여한 집은 10년 지나서 팔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이제 취득세도 중과가 되기 때문에 네. 양도세와 취득세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한 내 매도 후 사후 충족 여부가 중요하고요. 그 1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특례 분양권 입주 3년 등은 모두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냐의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양도세는 언제 팔 건가? 그때 주택수는 몇 채인가? 거주 보유 요건이 충족되는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취득세는 취득 순간 신고 특례 선택이 중요한데 사는 순간 전략이 끝난 게 아니라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도 취득세 신고 단계에서 특례 적용을 늦추면 중과가 고착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2주택일 때도 취득세를 일반세율을 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조정적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원래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이것도 토지거래허가로 의미가 없어지긴 했지만 이제 이런 경우죠. 뭐냐면 한 채를 사고 한 채를 조정적에 사면 원래 8%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3년 이내 매도하면은 일반세율로 해주는 거예요. 취득세도 3년 이내 매도. 근데 그게 지금 토지거래 허가니까 또 막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1년 이내 팔고 여기 또 거의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6개월 이내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6개월 이내 처분하셔야 된다. 결론은 어쨌든 6개월 이내 처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 질문.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게 중과 특례가 그거거든요. 내가 3년 이내 팔면 되는 거. 그래서 중과 특례인가? 그 다음에 3년 내 매도 구조가 구조적으로 가능한가? 지금 안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꾸면 다 줄어드는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래서 실전 사례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좀 보면은 자금이 적을 때는 비규제 지역 분양 입주 시차를 활용해서 기존 주택을 더 오래 보유하면서 비과세 연결. 그러니까 왜냐면 이런 거죠. 돈이 많이 없으면 아까 내가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근데 이 집을 조금 더 보유하고 싶다. 그러면 비조정적 집을 한 채 더 사서 그 분양권을 더 사면은 완공까지 시간이 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 입주를 하면 또 3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총 5년이니까 내 집을 한 5년 정도 비과세로 팔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 되시죠? 네. 이런 전략도 있다. 이런 시차를 입주 매도 타이밍을 설계할 수 있다는 얘기고, 혼인전은 이제 각각 명의 세대를 각각 한 채씩 해서 이제 세대가 돼서 10년 이내에 팔면은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상급지 이동은 대체주택 특례나 준공 시점 전원 전입을 맞춰서 상급지로 갈아타기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최근에 과천에 이제 재건축 물건이 있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대체주택을 어떻게 활용했냐면 그 용인의 아파트를 이제
산 거고, 그러니까 아들 명의로, 아들이 돈이 없으니까 아들 명의로 용인 아파트를 샀고, 본인도 그 아들이 산 단지에 똑같은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세대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아들은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인 거예요. 그죠? 과천 재건축은 이제 끝까지 갈 거고, 관리처분 인가 전이고 사업시 인가 났기 때문에 이제 본인도 대체주택 해서 본인도 일단 전세를 놓고 샀는데 전세 빼주면 본인이 들어갈 거예요. 1년만 채우면 되니까. 하고 나중에 이제 완공이 되면 다시 들어와서 살 거고, 3년 이내에 여기를 팔면 또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세채 전략으로 가는 거죠. 돈이 많으시네요. 아니, 근데. 자유롭게 전세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총 들어간 돈이 한 3억밖에 안 돼요. 왜냐면 전세 끼고 산 거고, 하나는. 아들 거는요? 아들 거는 대출이 8% 나오니까. 70% 나오니까 대출이. 돈이 많이 안 돼. 1억밖에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돈이 크게 안 들어간 거예요, 생각보다. 그런 전략도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시는 분도 있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아들은 생애최초니까 70%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또. 재건축임에도 불구하고. 용인에 있는 아파트는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새 아파트. 다 재건축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그 과천만 재건축. 과천만 재건축이고 나머지는 새 아파트. 그러니까 가능하죠. 그래서 본인도 1년 이제 거주할 생각을 하는 거고. 어차피 뭐 광교 살고 계셨으니까. 네. 비과세는 본질이 아니라 증폭장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많이 수익을 지킬 수 있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를 지역과 자산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주택수와 세대 판정을 미리 계산을 해야 되고, 취득일, 양도일, 입주일의 순서를 설계하고, 매도 완결 전 반드시 최신 세법을 또 재확인해야 돼요. 왜냐면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예전에 비과세가 셋업되는 게 잠깐 나왔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종주택이 비과세 받으려면 최종주택이 된 순간부터 2년이 지나야지 비과세 해주겠다 이랬었거든요. 문재인 정권 때. 근데 그건 없어졌고 최종주택이 되는 순간 비과세는 바로 돼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라.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오르는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안목을 키우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비과세가 안 오르는 거 비과세 해봤자 의미 없다. 오르는 물건을 잘 고를 수 있는 안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제일 본질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제가 책에 기술해놨어요. 여러 가지 사례를 곁들여서.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랑 거기 어디죠? 또 기본소득당? 기본 미친 당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예요. 핵심이 요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치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한도, 비과세 한도를 2억 원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당이 아니고 네.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입니다. 맞아요. 와,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은 본인들은 기성세대들은 다 비과세 챙겨가면서 상급지 이동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랫세대들은 그걸 원천 사다리 끊기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랫세대들은 하지 마. 사다리 정도가 아니라 막 그냥 불구덩이로 막 집어넣는 맞아요. 거예요. 사다리 이렇게 영차 올라가고 있는데 밀어 저쪽으로. 맞아요. 절로 가. 근데 지금 취득세도 이렇게 강한 상태에서 이게 사고 팔고 하면은 돈이 깎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비과세로 또 돈이 뜯기면 결국은 이동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예 평생 안 팔 집을 살 거예요. 대출을 뭐 왕창 받거나 뭐 여기저기서 해서 그냥 평생 안 살 집을, 그러니까 평생 안 팔아도 되는 집을 자기 한도 내에서는, 그리고 그게 조금씩 올라가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 한 칸에서 방 두 칸, 방 세 칸에서 25평에서 30평, 그 올라가는 재미가 또 있으면서 또 동기부여도 되고 하는 건데, 그냥 평생 안 팔 집을 사게 되면. 그래서 사실은 얘네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되고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이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양극화가 더 극대화되는 거예요. 슈퍼 양극화가 되죠. 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기성 아랫세대 다 끊어버리는 거고. 앞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사법고시도 다 폐지하고 다 로스쿨도 다 하고 어쨌든 돈 있는 사람들만 또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공부 잘하고 다 머리 톡톡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다 그런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부동산마저 지금 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굉장히 그 젊은 세대들은 진짜 분노해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면 다 끊어버려, 그냥. 그리고 양극화가 넘어서 초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다. 점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장특공을 폐지하면 여러분, 고가주택에 사는 분은 집을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팔죠.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그러면 그런 고가주택에 있는 매물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고. 음마나 뭐 잠실주공 뭐 진짜 좋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압구정이라든지 팔겠습니까? 안 팔아요. 집안 대대로 가는 겁니다. 그냥 가보처럼. 맞죠. 이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세대 이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가 2억.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대부분 또 모르시죠? 이 지역구가 어딘지를 좀 민도가 그러니까, 예. 예. 용해인도 있네, 용해인시도. 용해인 예. 민도가 그래서. 도대체가 어딘지 여기는 비례대표니까, 그래도. 아 비례입니까? 예, 예. 근본이었구나. 아 정말 답답하다. 답답하다. 예, 이런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예전부터, 우리 한번 볼까요? 예전부터 저희 후레인TV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네. 이제 15억 이하 아파트가 대출 규제 때문에 이제 각광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15억 이하가 거래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그다음에 85%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전월세가 어떻게 되죠? 전월세? 개폭등. 전월세 한번 볼까요? 노원 200만 원. 네. 강북 그래서 강남은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전세가 해서 전세 하나 뜨면은 지금 우르르 계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있으면 이제 면접 봐야 된다. 줄 서서 면접. 예전에 막 항상 줄 서서 면접 보고 했잖아요. 문재인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문제 되는 거고 제가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갖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느꼈던 게 최근에 이제 상담 오셨던 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자기 친구 친했던 20년 지기 친구가 그 옛날에 조국 사태 때 그 조국을 옹호하는 거 보고 손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저도 사실은 되게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어느 순간 김어준 방송을 들으면서 좀 저랑 생각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네. 그래서 요새 좀 안 만나요, 사실. 안타깝게도 정말 친했던 친구들은 거의 매일 만났던 친구들이에요. 대학 성인 때도. 근데 이 친구들만 다 원래 그렇게 해서 한 4명 있는데 저만 빼고 다 그쪽으로 갔어요. 지네 좀 이렇게 안타깝게도. 그래서 와. 얘네들도 연락 안 해주면 저도 연락하기가 좀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전에는 사실 약간 생각이 좀 달라도 사실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언제부터 그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재인 때부터 그랬어요. 문재인 때부터 그랬죠. 문재인 때부터 갈라치기를 하면서 또 그때 막 김어준 방송 생기고 막 이런 방송들이 생기면서 마치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되게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매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갈라치기가 진짜 진짜 심했잖아요. 진짜 최정점이었죠.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면은 이 용어들 있잖아요. 또 무슨 용어 있었더라. 뭐 안 좋은 용어들 많이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이게 좀 극단적으로 점점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누가 했냐? 문재인. 맞지 않습니까? 사실 갈라치기 또 세대 간 갈라치기도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남녀. 그때부터 결혼 안 하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많고. 그 정치인들 참 못된 것 같아, 진짜. 친구들도 갈라놨잖아요. 그래서 그게 손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 자, 20살 때 맨날 만났던 그런 친구들을 그렇게 멀어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됐어요. 좀 안타깝다. 대신 또 새로운 사람들도 그럼요.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지금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지 않냐. 근데 좀 답답하다. 근데 아직도 그런 이제 매불쇼라든가 많잖아요. 그런데 김어준이라든가 그런 방송을 보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이런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국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40 넘었을 때 이 3가지를 한 사람은 걸러라. 4가지 정도 되는구나. 네, 많구나. 네. 한 4-5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40 넘었는데 좌파다. 네. 걸읍니다. 네. 그다음에 40 넘었는데 귀 밑으로 머리가 덮는다. 머리카락이. 네. 걸읍니다. 그다음에 염색 문신이 있다. 40 넘었는데. 걸읍니다. 그렇게만 걸으면은 싹 걸러집니다. 그러네. 네, 아주 편합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딱 4가지 포인트만 잡으시면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입법 독재했고 행정부 장악했으니까 사법 독재할 거다. 네. 지금 이제 4심제 된 거 아시죠? 4심제. 거의 이제 4심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법부도 지금 흔들고 있고 지금 뭐 심각하다. 우리나라 천천히가 아니고 지금 급속도로 베네수엘라가 되고 있다. 그런 댓글 있었습니다. 아니, 거야? 최진군 대표는 맨날 베네수엘라 얘기만 하고 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되겠냐 하면 이런 댓글 맨날 달립니다. 아직도? 네. 지금 되고 있는데도? 네. 되고 있는데도. 네. 그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진짜 뒤지게 망해봐야 이제 제가 망한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네. 정신을 못 차리니까. 네. 큰일 났어 진짜. 그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이스라엘 뭐 이런 쪽 그 팀이 아니라 어떻게 네. 보면은 중국, 브라질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룰라 대통령도 와가지고 막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 쿠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일본, 미국, 이스라엘 이쪽이 아니라 계속 이쪽으로 붙는 거예요 지금. 못 느끼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지금. 그나마 중국이 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중국식 그런 사회주의 모델로 만들고 싶어 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중국식 사회주의나 베네수엘라식 그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안달이 난사인데 그거를 20년 전부터 이미 계획을 했던 거예요. 이미 차근차근. 제 생각은. 언론부터 해서. 근데 그게 이제 하나씩 이제 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뭐 지지율도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70%가 속고 있거나 이제 관심이 없고 있는 거다. 그냥 주가 오르니면 뭐 좋다고 그냥 하는 거고. 이제 개헌, 연임, 그쵸. 연임 이제 하겠죠. 지방선거 싹쓸이, 2년 후 총선, 예. 끝!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마인드면 전통적인 우방들을 다 지금 배척하잖아요. 지금 미국, 이스라엘. 좀 있으면 이제 미군 철수 얘기 나오고 하면은 큰일이다, 큰일.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좀 바란다. 안 되길 바란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기를 바라야죠, 뭐. 근데 네. 뭐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니, 부동산 얘기가 나와서 지금 네. 여전히 부동산을 지금 이렇게 막 눌러놓으니까 외국인들만 신났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외국인들. 네. 이 지금 계속 강남을 지금 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대출도 규제 영향 안 받고 그리고 지방선거도 계속 얘기하는 게 또 다시 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을 돌려놓는 지방선거 얘기하는 게 왜 투표권을 왜 주냐고. 우리나라는 투표권을 뭐 하면서 인구수나 엄청 많잖아요. 또 다 들어와서 하면은 그냥 끝나 진짜 투표. 네. 계속 지금 밀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맞아요. 인해 전술로. 끝나 그냥. 중국화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 한번 우리 자녀들이 대통령을 욕을 해도 안 잡혀간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그런 대통령을 욕하면은 잡혀간 나라에 살고 싶냐고요. 자녀들이. 지금 중국이나 북한에 또 요번에 첩보위원 뭐 김정은 개새끼 해봐야 했더니 또 그거 걸리잖아요. 해서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시진핑 개새끼 해봐 그러면은 못 하는 거예요. 잡혀가니까. 그런 자녀들이 그런 나라에 살고 싶냐는 거죠. 이재명 개새끼 할 수 있는 나라에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최종 피해자는 결국 누구냐? 일반 서민들, 그다음에 20대, 30대, 2030이다. 다 자르잖아요, 지금. 양도세도 2억으로 해봐요.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사실은, 후령이 물론 아니지만, 기성세대들은 이미 다 재미 다 봤어. 이제 너희는 그렇게 못해. 더 이상 못 올라와. 그냥 우리가 주는 임대 아파트에 살아. 그래서 그냥 우리가 주는 배금이나 받고 살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못 올라. 너희는 서울 절대 올 수 없어. 강남 절대 못 와. 왜? 우리 자식들만 해야 되니까. 이거잖아요, 사실. 어디 비거주하면서 집을 미리 사놔. 어디 대출을 받아. 그렇죠. 이거잖아요, 지금. 어디 비과세를 받아. 그쵸. 하여튼 이거요, 다 이거, 여러분. 잘 돌이켜보면. 어디 사다리를 올려오려고 그래요. 비과세를 어떻게 감히 이용해서. 그냥 우리가 주는 배당이나 받고 살아. 이거요. 뭐 전쟁 뭐 준다면서요, 또. 전쟁지원금 뭐 이런 거 주잖아요. 네. 그래서 석유 뭐. 그런 거 하나 받고, 우리 1번 찍으면은 그런 거 계속 줄게. 임대 아파트. 그래서 그 가재 개 붕어로 살아. 이거예요, 결국. 가재 개 붕어. 그 마인드가 있잖아요. 옛날 조국이 했던 얘기잖아요. 가재 개 붕어로 살자고. 지 자식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나쁜 놈들. 진짜. 욕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비거주 투가 1주택인데요. 네. 12억이고요. 네. 비규제 한 채 더 사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일시적 1세대 주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잘만 사면 되죠. 잘만 사면. 잘만 사면. 아니면 그냥 그거 비과세 받고 좀 더 상급지로 옮기는 전략도 있고. 그 두 번째 주택도 오를 자신이 있으면 사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3년 이내만 팔면 비과세 되고, 네. 새로 사는 주택도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한 번에 뭉쳐서 가는 전략도 있으니까, 잘만 산다는 가정 하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근데 지금 팔고 더 똘똘한 채로 갈 수 있으면 그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비거주 2주택은 어떻게 할까요? 급매로 내놔도 매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거주 2주택이 이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 모르겠네. 아니,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2주택 보유세 걱정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종부세가 예전에 얼마 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그거 이상 이제 오를 수는 있으니까, 그 종부세 그게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내가 예전에 이제 종부세를 최대 얼마까지 냈느냐, 재산세나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거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무지막지하게 올릴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고가주택 위주로 이제 종부세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종부세를 안 내시는 분들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지, 그 종부세 안 내는 사람들까지 그 보유세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지지층들이 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종부세가 이제 거의 뭐 내시는 분이 1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 미만이나 뭐 그 정도 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그게 뭐 절반까지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은 지지 기반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되게 그런 선을 되게 잘 지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는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종부세를 안 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이게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뭐 현재 분위기하고 시황 얘기도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떻고? 네. 지금은 어떤 장이냐면 아무래도 후레인 TV 이제 구독자분들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예전에 매도 상담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상담이 많이 없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다 매도가 되셨다. 이제 포지션이 정리가 됐다. 네네, 정리가 됐고, 이제 좀 관망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80분들은 어느 정도 다 팔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이제 펜딩 바이집 부일람 그쪽 통해서 무주택자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당장 이제 빨리 집 사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집을 좀 사고 계세요. 금매물들 나오는 걸로 해서 집을 지금 사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좀 굉장히 바빠졌다. 그것 때문에, 고일 때문에 좀 바빠져가지고 힘들다. 얼굴이 좀 바쁘다. 바쁘다. 바쁘다 이꼬로 힘들다. 바쁘다는 힘들다. 좋은데요? 저요? 네, 좋은데요? 그래. 안 바쁘고 한량인 것보다는. 나는 그러고. 근데 무주택자분들이 네. 집을 사시네요? 더 이상 속지 않으시는 건가? 네, 그래도 이제 많이 생각이 있어서 이제 알아보시는 분도 계시고. 집 사면 가만 안 둔다 그러는데 사시네 다들. 그래도 이제 사야겠다.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의 지금은 상담이 이제 무주택자들에서 이제 당장 사야겠다. 5월 9일 세일 기간에서 제가 이제 좀 전망을 하자면. 네. 5월 9일이 이제 세일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막 이렇게 세일 기간이 끝나면 물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잖아요. 세일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5월 9일 끝나면 매수자들도 이제 좀 안 살 거예요. 세일 기간이 끝났으니까. 관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팔 수가 없죠. 네. 82.5% 내면서 어떻게 팔겠습니까? 그 관망이에요. 그래서 몇 달은 제가 볼 때는 관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망이 되면은 이제 일부 중개업소들은 되게 힘들어질 수도 있고. 왜냐면 몇 달 동안 이제 할 게 없으니까. 뭐 인테리어 업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에도 좀 많이 영향을 끼칠 거다. 그런 부분들이 한 몇 달. 근데 이게 몇 개월이 어떻게 갈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매수자들은 또 살려는 또 수요가 있어요. 왜냐면 전세 월세는 계속 오를 거다. 그럼 전세 월세가 오르면 어쨌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사시려고 할 거고, 그때 맞춰 이제 비과세 물건이나 이제 임대주택 중과 안 되는 물건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간간히 거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뿐만 아니라 전 산업이 더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되게 힘들어질 것 같고, 뭐 이런 이제 산업군도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지금도 뭐 대기업,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잘 되는 거지, 일반 뭐 이런 모든 기업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더 초양극화가 되는 시대에 진입을 했다. 전문가들도 이제 양극화가 되는 것 같아요. 초양극화가 이제 갈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거래는 좀 확실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왜냐면은 세일 기간이 어쨌든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5월 9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현금 갖고 있는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은 뭐 또 좋은 기회들도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기회들도 좀 노려보시는 게, 어차피 이제 한 타임 놓치셨으면 좀 그런 것도 좀 지켜보시다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차피 5월 9일까지 사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기회도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이라 급하게 매도를 할 필요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5월 9일 이제 지나서는 이제 팔 수가 없는 게 82.5%니까, 사실은 3주택 82.5%니까 아마 이제 그냥 장기 보유로 가겠죠. 장기 보유로. 보유세 이제 내가면서 장기 보유로 가지 않을까. 가드를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세금 오르고. 팔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팔 수가 없죠. 팔 수가 없죠. 그냥 이제 가져가는 거죠, 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죠, 뭐. 차라리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기 종료될 때까지. 그러길 바라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0월 잔금인데 대출을 자꾸 쪼이고 금리가 올라서 걱정입니다. 금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금리는 원래는 이제 내려야 돼요, 사실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내릴 수가 없고, 또 한국은행 총리가 또 부동산과 굉장히 밀접하게 또 연관이 있다 보니까 발언도 좀 많이 하시고. 부동산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이번에 또 이사하십니다. 용산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시는 또 저한테 왜 그럴까? 되게 좋아하십니다. 네. 부동산.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말과 행동이 막 이렇게 다르진 않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희한하게 엄청 뭐 국민들 위하는 척 막 이렇게 하지만은 본인의 행동은 또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에 많이 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과 행동이 다르게 막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진짜로 국민들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좀 이상해. 나는 그 내구조가 너무 이상해, 진짜. 역삼 레미안 팔고 용산 어디였죠? 잊어버렸네요. 용산 어디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상급지 이동하면서
이제 양도세 다 없어지기 전에 받아야겠지. 애국 진곤쌤, 기존 1주택일 때 분양권 당첨돼서 분양권 주택에 입주해서 살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후 3년 내에 기존 주택 팔아서 비과세 하고 싶습니다. 예? 그동안 분양권 지역이 토어제가 되었답니다. 그 사이에. 그래도 3년 내에 기존 주택 팔면 비과세 받는 것은 가능한 건가요? 아니 근데 토지 되면은 그 중전주택을 또 1년 이내에 팔아야 되니까 취득하고 안 되죠. 3년 이내에 못 팔아야죠.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오겠죠. 1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이내 처분하는 거죠, 뭐. 1년 이내. 대출 받으면 또 6개월 이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출 받으면 6개월 이내 처분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시려면. 그래서 그거 한번 구청에 한번 알아보세요. 그 담당 공무원한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분양권은 그 비조정일 때 내가 분양을 받은 건데 토지에 적용이 되는지 좀 애매하잖아요, 사실. 근데 입주가 되니까 토지에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한번 구청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국민들을.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뭐 구청에 전화해보고 이게 무슨 행정력 낭비냐고, 이게. 세금 낭비. 공무원도 힘들고. 공무원도 힘들고.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물어보면 공문이 내려온 게 없대요. 공문이 내려온 게 없어서 잘 모르고 지네들도 이제 책임지기 싫으니까 애매하게 대답하고 그냥 뭐 안 된다고 얘기하고. 대출도 그렇습니다. 은행도 공문이 아직 안 내려왔다고 물어보면. 네, 그러니까 다 책임을 피고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나라가 전체가. 개판 5분 전이 개판 5분 전. 그러니까 실물 경기를 이렇게 체감하는 사람들은 이게 느껴져요. 근데 실물 경기를 안 하고 그냥 방송만 보는 사람들은 나라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되게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진짜 각자 도생이 맞는 것 같고요. 5월 9일 이후에 좀 집값은 이렇게 소강 상태에 좀 빠질 가능성이 높다. 거래가 많이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오르는 지역은 또 오르고 또 떨어지는 지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선별해서 여러분 이제 투자 의사결정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점차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려면 조금씩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셔야 되지 않을까.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으려면. 그리고 아까 말한 뭐 평생 2억만 비과세 되는 게 사실 말이 되나요, 그게? 시뻘겋게 아주 빨갱이들. 사실 이것 때문에 저도 좀 열이 받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지네들은 다 그렇게 비과세로 해서 처먹고 이제 아래 세대들은 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분당집 매도하고 이거 되면 진짜 대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 자식들은 또 어떻게든 좋은 집 사주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미국 유학 보내고 하니까. 진짜 나쁜 새끼들이에요, 진짜. 진짜 화가 많이 나서, 이분한테 화가 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상황이 돌아가는 게 좀 짜증나고 좀 열이 받으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약간 욱한 면이 있는 거고,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봅니다. 이제 정원호 시장이 이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정비 사업의 관점에서 그것도 좀 코멘트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 대책을 보면은 뭐 모아타운도 뭐 하겠다고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는 했잖아요. 착착 기획인지 뭐식인지 모르죠, 뭐 또 두고 봐야죠, 뭐 어떻게 될지. 왜냐면은 이재명도 뭐 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무슨 세금으로 집값을 지금 뭐 다 세금 다 올려놓고서 뭐 정비 사업 뭐 빨리 하겠다 하면서 뭐 이주비 대출도 지금 안 풀어주고 있는데 무슨 정비 사업을 빨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고 행동이 다르니까 난 솔직히 뭐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또 여론도 중요한데 사실 여론도 뭐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지금. 여론은 제 역할을 못 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안타깝다. 옛날 같으면은 벌써 막 난리 났겠죠. 이런 거 막 나오고 하면은. 근데 제가 볼 때 언론이 제 역할을 못 해, 지금. 이런 소채널에서도 그냥 얘기하는 것도 그냥 묻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뭐 목소리 낸다고 했는데 그냥 다 묻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는 거니까. 답답한 거죠, 뭐. 이런 전문가 얘기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다 똑같은 소리 하거든요. 이거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되면 양극화되고 초양극화되고 전월세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계속 그렇게 되니까 두고 봐야죠, 뭐. 어쨌든 각자 도생이다. 여러분들이라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이라도 각자 현명한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